며느리가 제사상 음식을 제 머리에 쏟았습니다. 그것도 온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옷은 순식간에 얼룩투성이가 되었고 국 건더기들이 제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 찰나에 친척들의 충격에 찬 시선이 저를 찔러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지겹습니다. 지겹다고요? 제가 뭘 했길래 지겹다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게 닥친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본심을 본 것도, 제가 당한 모든 모욕과 고통도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처음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22살에 첫 결혼을 했지만 28배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이도 없이 홀로 남겨져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는 재혼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혼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다 40살에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키우던 호랍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생, 작은아들이 중학생이었죠. 처음 남편이 제게 말을 걸어왔을 때를 기억해요. 반찬 가게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손님,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 잘.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얘기나 좀 했으면 해서요.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라 가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남편은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절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냥 서로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요. 6개월 정도 만나고 나서 남편이 제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아이들이 받아들일까 싶어서요. 아이들한테 새엄마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41살에 재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어요. 두 집안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애들이 결혼을 하였고 며느리가까지 보게 되었죠. 처음 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큰아들과 연애할 때부터 자주 집에 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 무거우시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면 일찍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와주고 평소에도 종종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걱정이에요.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을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큰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손주를 낳았어요. 예쁜 손녀였죠. 그 다음에는 손자도 하나 더 낳았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가 주로 돌봤어요. 아침에 데려다 주면 저녁까지 제가 키웠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손주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화목한 가족으로 살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가족의 분위기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올해 76살이에요.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는데 작년 겨울부터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몸살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메스꺼움까지 생겼고 식욕도 많이 떨어졌어요. 여보,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어. 너무 어지러워.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평소에 새벽 산책을 즐기던 남편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큰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들아,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해.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내일 병원 예약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큰 문제였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고 심장에도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고혈압이 오래되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나 보네요. 혈관에도 문제가 생겼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혈관성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 손상이 원인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많이 심각해요. 큰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남편이 치매라니. 앞으로 제가 간병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치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크게 놀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치매 환자 간병이 쉬운 일이 아닌데. 며느리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제 힘들어질 텐데 어쩌실 건가요? 라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남편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저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누구지? 우리 집에 왜 있어? 남편이 저를 모르는 사람 보듯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함께 웃고 울며 지낸 15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시고 가끔은 갑자기 집을 나가려고 하셨어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아들들이 기다려. 이미 집에 있다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24시간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밥도 떠먹여 드려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남편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병은 우리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어요. 와서도 남편과 대화를 피하려고 했고
저와도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손주들도 예전만큼 자주 데려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즘 할아버지 상태가 좀 아이들이 무서워할까 봐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점점 저희 집과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투병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치매는 점점 심해졌고 마지막에는 저를 완전히 못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간병했습니다. 매일 손을 잡고 얘기해주고 좋아하시던 음악도 들려드렸어요. 여보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예전에 우리가 같이 산책했던 공원 기억해. 남편은 대답은 하지 못하셨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여보야! 여보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모셔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연사입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시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15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쪽 자리에 앉아 계세요. 뭐라고? 내가 아내인데. 하지만 혈육은 아니잖아요. 조문객들도 혼란스러워할 거고. 혈육이 아니라고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혈육이 아니라고 하다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와서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인의 부인은 어디 계세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새어머니시거든요. 저쪽에 계세요. 새어머니라는 말에 강조를 두면서요. 마치 진짜 아내가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서 말하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장례식장에서 제가 할 일들을 며느리가 다 막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아내가 아니라는 걸. 그냥 새어머니라는 어정쩡한 위치의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장례식장에서마저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저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남편의 첫 제사날이었습니다. 49제를 지내는 날, 그날에 정말 엄청난 일을 벌어졌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소고기국, 나물 반찬들, 생선구이까지. 정성을 다해 차렸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저에게 차갑게 굴어도 남편의 제사만큼은 제대로 지내야 했거든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누이, 시동생, 조카들.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와서는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저를 걱정하면서 말했지만 목소리에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어요. 뭔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늦게 왔어요. 큰아들과 함께 나타났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새어머니 준비 다 하셨네요. 며느리의 말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분명히 오면서 술을 마셨더라고요. 제사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며느리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고 가끔씩 저를 째려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를 올리고 음복을 할 때였어요. 친척들이 둘러앉아서 남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안타까워요. 마지막까지 고생만 하시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야, 앉아.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친척들이 모두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혼자 외로워하시면서. 며느리야, 뭔 소리야? 내가 매일 병원에 있었잖아.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제사상 위에 소고기국 그릇을 들었어요. 매일 있었다고요? 며느리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새어머니, 정말 매일 있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으셨나요? 뭔 말이니?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새어머니께서 다른 남자와 만나셨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일어섰어요. 며느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아버님이 죽어가고 계실 때 새어머니는 병원 카페에서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우리 아버님은 병실에서 혼자 외로워하시는데 새어머니는 밖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야, 그건 오해야. 그분은 그냥. 제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해요? 직접 봤는데도 오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상에 있던 소고기국 그릇을 들어올리더니 싹 제 머리 위로 소고기국을 쏟아부었어요. 이야! 뜨거운 국물이 제 머리카락과 얼굴, 옷을 적셨습니다. 소고기와 무건더기들이 제 어깨와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남편 간병하면서도 바람을 피운 파렴치한 여자예요. 며느리가 친척들을 향해 외쳤어요. 아버님이 병원에서 고생하고 계실 때 이 사람은 다른 남자와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주제에 지금 와서 슬퍼하는 척, 유족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국물에 젖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누이, 시동생, 다들 들으세요. 며느리가 돌아서서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결혼했고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고 단 한 번도 너희 아빠 말고 다른 남자 만나 본 적 없어. 정말 그건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 남자와 만났어요. 병원에서 직접 봤다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큰며느리야,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 술 안 마셨어요. 정신 멀쩡해요. 이 사람의 정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들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배신한 배신자예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국물에 젖은 옷차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친척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요. 시동생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큰며느리, 일단 진정해. 오늘은 형님 제삿날이니까. 바로 그 때문이에요. 아버님 제삿날인데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뒤에서 다른 남자와. 제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친척들은 모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를 마쳤고, 저는 국물 냄새가 밴 옷을 입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보다 더 힘들고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제삿날 이후 며느리가 뿌린 불륜설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상인들이 저를 보는 눈초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생선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장, 교회, 버스, 정류장까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그런 부끄러운 짓을 죽은 남편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더라고요. 소문이 퍼진 지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지만 그분은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외출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혼잣말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2달을 보냈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집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 들어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편지.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혼인무효 확인 소송, 제기 통지서. 며느리와 큰아들, 작은아들이 공동으로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소송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피고자와 망인 남편의 혼인은 위장결혼으로 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무효한 혼인이다. 위장결혼이라고요? 15년을 함께 산 결혼이 위장결혼이라고요? 또한 피고는 망인의 투병 중에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까지 법원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권이 없으며 모든 재산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결국 재산을 포기하라는 소송이었어요. 집도 예금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2달을 보냈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저에게 단비 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통쾌한 복수와 며느리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의 주치이셨던 병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실 때 병원에 오실 수 있을까요? 남편분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요즘 워낙 외출하기가 두려워서 망설였어요. 선생님, 전화로는 안 될까요? 이건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서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 진료실로 갔는데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사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무엇을 맡기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유언장입니다. 네, 유언장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유언장을 썼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분이 의식이 또렷하실 때 저에게 이걸 써주시면서 나중에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때 전달해 달라고 남기고 가셨어요. 요즘 동네에서 어머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 담긴 유언장이라니. 한번 읽어보세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는데 남편의 친필이었어요. 남편 특유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그리웠어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40살에 만난 당신 덕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어하던 나에게 당신은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1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의 미소를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과 대화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아이들도 당신을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매일 병원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치매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당신은 매일 와서 여보, 나야라고 말해주었어요. 비록 기억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사랑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제 사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내가 먼저 떠나게 된다면 당신이 혼자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됩니다.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마지막까지 헌신해 주었어요. 따라서 내 재산의 절반은 당신에게 남깁니다.
당신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주세요. 그분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남편분이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셨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어머님 얘기만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내 아내는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의식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 자랑을 하셨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다 알 정도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제가 받고 있는 모든 오해와 비난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오해가 풀릴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남편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이 있으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유언장이 정말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저에 대한 편견이 굳어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믿어줄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잠깐 집에 올 수 있니?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어. 새어머니, 무슨... 그냥 와. 너와 며느리, 그리고 작은 아들도 같이. 1시간 후 가족들이 모두 집에 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앉아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가 있다. 편지요? 큰아들이 의아해했어요. 유언장이야. 병원 의사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셨는데 오늘 주셨어. 저는 남편의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직접 읽어봐. 큰아들이 유언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며느리가 초조하게 물었어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당신과 함께한 1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작은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매일 병원에 와서... 그만해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 필체 맞잖아.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야, 너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후회했다고 했잖아. 이게 후회하는 사람이 쓸 편지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큰아들이 계속 읽었어요. 만약 내가 먼저 떠나게 된다면 당신이 오해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을 나쁘게 말한다면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마지막까지 헌신해 주었어요. 어머니, 작은 아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주세요. 그분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큰아들이 유언장을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작은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새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야!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얼른 어머니께 사과해!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봤다고요. 뭘 봤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봤다고 불륜이야?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나는 너의 욕심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 너도 자식이 있고 돈 욕심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단다. 그래도 난 너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었으면 해. 갑자기 며느리가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큰아들이 놀라면서 어머니, 제가 아내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 며느리가 아직 인정이 안 되나 보구나. 제가 이야기했어요. 유산의 절반을 받기는 하지만 이 집은 팔아서 너희 아이들 교육비로 쓰거나 해. 어머니, 나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살 수 없어. 결국 저는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이사 전날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요. 미안해요. 여기서 못 지켜서. 하지만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후 저는 조용히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절 알아보지 않고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저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이웃도, 평화로운 일상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원망하며 사셨을까요? 그리고 1년 후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계속해 드릴게요. 남편과의 추억을 회상하러 그 동네에 찾아갔다가 들었습니다. 시장의 장을 보고 있었는데 제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그 며느리 말이야, 결국 이혼했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벌써 재혼도 했다네. 근데 이번에도 사는 게 만만치 않다더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참 묘했습니다. 처음엔 통쾌하다는 생각이 스칠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허무하고 씁쓸했습니다. 아, 결국 그 아이도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지요. 제가 새어머니로 시집 왔을 때 받았던 눈초리. 남의 집에 들어와 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 아이도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된 모양입니다. 소문에는 새 시댁에서도 전처의 그림자가 집안 곳곳에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식탁의 자리 하나, 사진 액자 하나에도 늘 비교와 감시가 따라붙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겪은 그대로 아닙니까? 낯선 집에 들어와 눈치 보며 웃고 있어도 혼자인 자리.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도
새엄마라는 꼬리표가 먼저 붙는 자리. 그 아이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아지매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돈 많은 집에 들어갔다지만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자기 시어머니 그렇게 만들더니 결국 자기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지 뭐. 아주 못되게 하더니만 벌 받았지 뭐 쯧쯧쯧.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나를 모욕하고 불륜이라고 누명까지 씌우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제 그림자처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이제라도 깨닫기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심과 믿음 없이는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늦게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나요? 그 손길을 붙잡을지 외면할지는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미움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왜냐면 결국 사람은 모두 자기 그림자와 화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삶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일 테니까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편견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제 방식대로요. 그게 남편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세요.